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NBA 시즌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트레이닝 캠프가 열리고 이제 몇몇 팀들은 또 미디어 데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또 질문에 답도 하고 또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안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구단들이 있었는데 몇몇 선수들의 인터뷰를 가져와서 또 새 시즌을 미리 내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커 감독이 앤드류 위긴스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시즌 앤드류 위긴스는 생애 최저 득점에 그쳤습니다. 출전은 70경기 이상 했지만 워낙 몸을 만들지 못한 채로 시즌을 돌입하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는 평균 10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일 정도로 상당히 신체 능력이나 또 이 활약상이 떨어졌었는데 올 시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또 아버지가 자꾸 하긴 했지만 마이크 던니비 단장도 그렇고 스티브 커 감독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봤던 위긴스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인하고 훌륭한 그런 상태로 보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 던니비 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NBA 선수 출신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 마이크 던니비 시니어는 또 아주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앤드류 위긴스의 지난 시즌은 본인이 최고의 시즌이 아니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긴스는 정말 여름 내내 체육관에서 살았다. 이맘때쯤이면 조금 다른 분위기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몸을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 몸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고 훌륭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단장 또 스티브 커 감독의 이야기들이 립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아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특히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역지 그 다음에 또 비트라이터들도 위긴스의 몸 상태가 그 누구보다 나빠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잘 하지 않는 그런 구단과 매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위긴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자, 하지만 이번 트레이닝 캠프가 열리기 전 스티브 커 감독도 그렇고 또 마이크 던니비 단장도 앤드류 위긴스의 몸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티브 커 감독이 덧붙이기를 신체적으로 정말 건강해 보인다.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욕이 넘치더라.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 전에 아주 뛰어났던 활약을 펼쳤던 그 자신의 모습대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앤드류 위긴스 95년생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전성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022년 우승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복기해 본다면 골든 스테이트의 다음 시즌을 가늠할 만한 엑스팩터가 충분히 위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앤드류 위긴스는 미네소타에서 뛰는 동안에 출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82경기에 3시즌이나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81경기, 딱 한 게임 빠진 적도 한 시즌이었습니다. 자, 위긴스 워리어스에서는 첫 2시즌 동안 71경기, 73경기에 출전을 했지만 2022-23 시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하고 그 이듬해 시즌에는 37경기 출전에 그쳤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도 여러 게임을 결장했지만 개인적인 이유, 발목 문제, 또 기타 부상을 합쳐서 11게임밖에 쉬지 않았어요. 출석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71경기 중에 59경기 선발 출전, 그러니까 12경기나 벤치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위긴스의 활약상 생산력이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 득점은 13.2점, 커리어 최저였고요. 그리고 3점 성공률은 35.8%, 워리어스 이적 이후에 최저였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수비가 좋지 못했어요. 사실 위긴스의 강점하면 16점, 17점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빼어난 수비력인데 이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가 지난 시즌 앤드류 위긴스가 116.3이었습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 가운데 최악이었어요. 물론 이 디펜시브 레이팅, 특히 선수를 향한 이 레이팅이 전체적인 그 선수의 수비력을 완전히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아닙니다만 골든 스테이트 내에서 최악이었다는 것 자체가 위긴스가 지난 시즌 얼마나 부진한 한 해를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앤드류 위긴스가 2022년 NBA 파이널에서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막으면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100점대 초반이었어요. 그만큼 수비도 좋은 선수고 투쟁심도 뛰어났었는데 그때 위긴스로 돌아올 수 있다면 스테픈 커리, 또 드레이먼드 그린 두 베테랑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댈러스로 떠난 클레이 탐슨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뉴스의 연속이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골든스테이트의 엑스팩터는 바로 게리 페이튼 2세입니다. 자, 게리 페이튼 2세 같은 경우에도 우승 시즌에 아주 큰 공을 세웠죠. 특히나 벤치에도 출전을 해서 수비로서 완전히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이자 락다운 디펜더입니다. 게리 페이튼 시니어가 파리올림픽 농구를 보기 위해서 직접 프랑스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스티브 커 감독 만나자마자 바로 스티브 커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아들 엄청 잘하고 있어. 엄청 잘하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역시 부상이 문제였잖아. 그런데 몸 상태가 지금은 아주 좋아 보여. 이런 이야기를 게리 페이튼 시니어, GP2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게리 페이튼 2세의 출석률이 낮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GP2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수비 시스템, 그 다음에 공격 시스템에서 얼마나 요긴한 역할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즌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도 그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팀이 골든스테이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GP2의 부상 전력으로 인해서 이번 오프시즌 때 디앤서니 멜튼을 영입했다라고 지금 많이들 내다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 게리 페이튼 2세가 그 누구보다 골든스테이트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GP2의 대안이라기보다는 GP2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앤서니 멜튼을 데려왔죠. 자, 지난 시즌에도 GP2는 부상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곳에 부상을 입으면서 디그린보다 11경기나 많은 38게임이나 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출석률이 50%대라는 거예요. 발 부상 때문에 13경기, 그 다음에 오른쪽 종아리 부상 때문에 16경기, 왼쪽 햄스트링 그레이드 2 부상 때문에 3경기 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체인데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발, 종아리, 햄스트링을 다 다쳤어요. 한 시즌 안에.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할 때도 뛰지를 못했고, 또 왼쪽 종아리 부상 때문에 정규 시즌 마지막 3경기, 그리고 세크라멘토에서 열렸던 플레인 토너먼트 그 경기도 뛰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결국에는 부상에 발목이 잡히는 선수라는 거죠.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드래먼드 그린이 지난 시즌 뛰었을 때 33승 22패였어요. 아주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5게임 중에 3게임은 이겼으니까. 자, 그리고 게리 페이튼 2세가 뛰었을 때 27승 17패였어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디그린이 뛸 때와 GP2가 뛸 때 승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GP2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수, 그 다음에 전력, 그리고 또 향후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 요즘에 POA라는 단어를 현지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POA가 뭐냐면 포인트 오브 어택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시작하는 선수를 이제 막는 그 POA 수비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데, 몇몇 언론에서 GP2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NBA에서, 리그에서 POA 수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유일한 6피트 3인치짜리 선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리 페이튼 2세가 사실 포지션이나 그 다음에 신장 자체는 가드지만 이 선수의 역할 자체는 거의 포워드에 가깝잖아요. 때로는 빅맨처럼 뛰고. 그런데 결국 POA 수비까지 잘하기 때문에 부상이 잦다는 그 단점과는 별개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자, GP2는 돌고 돌아서 포틀랜드를 거쳐서 골든스테이트로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골든스테이트는 GP2에게 사실 엄청난 금액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3년 26밀에 GP2를 데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포틀랜드와 인연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트레이드를 통해서 결국 이 골든스테이트로 왔고, 이번 시즌이 골든스테이트와 맺은 마지막 계약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P2 본인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을 테고요. 자, 아까 제가 우승 시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1-22 시즌 GP2의 수비 레이팅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무려 102.3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앤드류 위긴스의 수비가 얼마나 좋지 못했냐면 수비 레이팅이 11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2.3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 레이팅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자, 이거는 70경기 이상 출전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수치였습니다. 그만큼 이 GP2는 단순히 기록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스티브 커 감독이 앤드류 위긴스와 마찬가지로 이 GP2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조나단 쿠민가는 아직까지 연장 계약 제시를 받지 못하고 있죠. 지금 쿠민가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는 결국 연장 계약입니다.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쿠민가 간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아직은 연장 계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쿠민가가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성숙된 마인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티브 커 감독은 현재 조나단 쿠민가를 3번으로 쓰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곽 슈팅이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스몰 포워드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스킬셋은 아직 좀 부족하잖아요. 약간은 좀 들이박는 성향이고, 그리고 운동 능력, 신체 조건은 빼어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4번이 맞다고 봅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쿠민가는 지금 4번으로 특히 디그린 혹은 종종 앤드류 위긴스의 백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쿠민가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스티브 커 감독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평생 스몰 포워드였는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뚜렷한 직책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스몰 포워드를 할지라도 어떤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냥 스몰 포워드로 정리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본인이 3번을 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쿠민가는 어떻게 본다면은 매 시즌 본인의 역할이나 혹은 직책 자체가 좀 불투명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포지션에는 드레먼드 그린이 있고 또 앤드류 위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티브 커 감독이 많이 성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베테랑을 아주 중용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쿠민가와 위긴스를 함께 쓰는 걸 아주 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또 두 선수가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쿠민가는 이제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은 내가 주전이냐 비주전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다. 물론 내 목표는 풀타임 주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이번 여름에 진짜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코트를 밟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주전으로 뛰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내 이름이 호명되면서 경기 출발부터 뛰고 싶어 하지, 경기 중반에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선수와 만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입되는 걸 좋아하는 선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쿠민가는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상황,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황, 스티브 커 감독의 성향, 자,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쿠민가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목표 중에 하나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리더가 되고 싶다. 그게 내 목표다. 물론 천천히 시작할 수 있지만 나는 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4년 차면 현지에서도 베테랑이라 부릅니다. 3년 차까지를 보통은 연건이라고 하고 4년 차부터는 이제 BET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도 저는 이런 마인드셋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종종 좀 약간 치기 어린 행동도 하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과격한 파울도 하긴 합니다만 확실히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쿠민가의 시즌 출발이 좋다면 저는 충분히 라인업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가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지만 잭슨 데이비스나 케번 루니를 벤치로 내리고 이제 스몰로 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디그린, 그 다음에 4번이 쿠민가, 또 3번이 위긴스. 자, 이런 스몰볼을 가동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위긴스와 쿠민가가 함께 뛰는 그런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 입장에서는 또 전혀 새로운 실험은 아니죠. 또 쿠민가는 이 스티브 커 감독이 현재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 고 알 애틀스 감독의 기록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원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스티브 커 감독이 빨리 이 엘빈 애틀스, 알 애틀스 감독이 가지고 있는 통산 557승을 깼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또 쿠민가의 동기부여, 집중력이 높아져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이슨 테이텀이 나는 파이널 MVP를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은 그냥 4시간이 아니었다. 물론 우승은 했지만, 그러면서 스테픈 커리는 총 4개의 우승 반지가 있는데 파이널 MVP는 한 번이다. 아이지아 토마스, 레리 버드도 파이널 MVP를 매번 받은 건 아니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제일런 브라운의 파이널 MVP를 굉장히 축하하고 또 행복하지만 언젠가 나는 내가 파이널 MVP를 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굉장히 좋은 인터뷰죠. 그래서 테이텀의 이야기대로 레리 버드도 세드릭 맥스웰이 파이널 MVP를 받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고, 아이지아 토마스도 조 듀마스가 받는 장면을 옆에서 바라봐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역시도 본인이 파이널 MVP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겼기 때문에 저런 인터뷰나 워딩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 마줄라 감독 역시도 제이슨 테이텀이 이야기하길 아마 마줄라 감독님은 내가 파이널 MVP를 받지 못했고 또 올림픽에서 벤치로 갔고 올림픽에서 또 종종 출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줄라 감독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내가 파이널 MVP에 대한 배고픔,
그리고 내가 벤치를 지키면서 생겼던 그런 승부욕, 경쟁심, 향상심 등이 셀틱스의 우승을 또 이끌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줄라 감독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마줄라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도 마줄라 감독님은 내가 파이널 MVP를 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에서 종종 DNP가 됐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다 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자, 충분히 마줄라 감독도 괴짜고 또 테이텀은 모범생에 가깝죠. 두 인물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또 이런 서로 다른 성향들이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 저희가 또 아부다비에서 우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함께 러셀 웨스트브룩의 덴버의 경기를 또 보러 가는데, 자, 웨스트브룩이 덴버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열망을 피력했습니다. 자, 웨스트브룩은 뭐 득점왕, 어시스트왕, 그리고 MVP 각종 영예를 다 누렸습니다. 또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바로 NBA 우승인데 덴버 너게츠로 또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덴버 너게츠는 불과 지지난 시즌에 우승을 달성한 강호죠.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 저말 머레이, 에런 고든, 웨스트브룩과 잘 통할 만한 선수들이 차고 넘칩니다. 자, 그래서 덴버에서 본인은 우승을 하고 싶고 나는 기본적으로 즐겁게 사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덴버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또 경쟁심을 잘 활용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또 코트 위에서는 아주 신경질적이고 또 때로는 좀 더티한 플레이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 코트 바깥에서는 웨스트브룩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데미안 릴라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야유를 받는다. 그런데 나는 그게 나를 향한 존경의 표시라고도 생각을 한다. 만약에 내가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야유도 듣지 못하고 무하는 이야기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그때를 걱정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웨스트브룩은 호불호가 확 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타 원정 가서 엄청나게 일부 몰지각한 팬들과 싸우기도 하고 홈팬들로부터도 야유를 받더라고요. 제가 레이커스의 웨스트브룩, 그 다음에 클리퍼스의 웨스트브룩 경기를 다 직관했었는데 그만큼 웨스트브룩은 좀 야유를 많이 받는 그런 유형의 선수긴 합니다. 자, 하지만 웨스트브룩의 이야기대로 그거는 그만큼 또 웨스트브룩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었고 또 훌륭한 커리어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야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향한 야유를 마냥 나쁘게만 보지 않고 본인의 동력으로 삼는 저런 인터뷰 또 마음가짐은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말론 감독 덴버 너게츠를 이끌고 있는데요. 자, 마이클 말론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즌에는 수비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 탑 8 안에는 들었지만 8위 안에는 들었지만 올 시즌에는 상위 즉 탑 3 안에 드는 것이 목표다. 우리는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캔타베스 칼데르 포프가 떠난 자리는 크리스찬 브라운 그리고 줄리안 스트로더가 아마 그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게 될 텐데 일단 젊은 선수들에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슈팅을 할지, 패스를 할지, 또 돌파를 할지 내가 잠재적인 오픈맨, 그러니까 니콜라 요키치라든지 저말 머레이에게 수비가 많이 붙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은 공이 없는 위치에서 내가 볼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오픈맨이 되는 건데 오픈맨으로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디시전 메이킹, 그 다음에 플레이 메이킹, 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가치나 연봉이 높아진다. 지금 마이클 말론 감독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덴버 너게츠의 공격은 니콜라 요키치, 저말 머레이 그리고 벤치에서 웨스트브룩이 나왔을 때 주도하죠. 나머지 선수들 줄리안 스트로더나 혹은 페이튼 왓슨, 그 다음에 크리스찬 브라운 이런 선수들은 내가 볼을 들고 공격을 주도하는 역할까지는 아직까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픈맨으로서 내가 내 앞에 수비가 없을 때 공을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빠르게 내릴지가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클 말론 감독이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 핵심 키워드로 결정 능력, 디시전 메이킹을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날카롭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JJ 레딕 감독이 이끄는 레이커스, 레이커스는 또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JJ 레딕 감독이 이야기하기로 레딕 감독 본인과 코칭 스태프는 르브론 제임스와 브로니 제임스가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토의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자 선수가 플로어를 함께 밟은 적은 NBA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해요. 정해진 건 없다고 하지만 승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또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어떤 식으로 기념할지를 고민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쨌든 브로니 제임스가 아빠가 있는 레이커스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JJ 레딕 감독은 브로니 제임스를 가르칠 수 있는 건 나는 굉장히 행운이라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브로니는 젊고 그리고 승리에 목말라 있고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주 훌륭한 NBA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수를 지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행운이다
라는 약간 세미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의 또 아들이기 때문에 뭐 내가 굉장히 냉철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립 서비스의 끝판왕인 이런 스피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 여러 인물들의 말말말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GP2 위긴스처럼 반등 혹은 부활이 필요한 선수가 있고, 또 반대로 제이슨 테이텀처럼 내가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을 또 동력으로 삼는 그런 선수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정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조코피TV와 함께하는 11월 서부 경기 직관 이벤트, 저희가 골든스테이트와 댈러스 경기를 사실 표를 못 구해서 좀 작은 인원만 배치를 했다가 저희가 표를 더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5자리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다시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